근데 저는 베트남 처음 갔을 때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넓은 길에 엄청나게 오토바이들이 어린 얼굴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야, 이 나라는 진짜 아찔할 정도로 젊구나. 그게 되게 첫인상으로 아주 강렬했거든요. 다낭을 가셨나요? 네, 그렇죠. 다낭이요. 왜냐하면 다낭은 이 새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넓구나. 도로가 엄청 넓어요. 네. 하노이나 호치민은 도로가 훨씬 더 좁거든요. 네. 그런데 다낭에서 보셨던 오토바이보다 호치민이나 하노이 가시면 두세 배 더 많은 오토바이. 정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국 분들은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하루면 평생 보실 오토바이를 다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이게 좀 불량하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17살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 있고 이 환경 자체가 대중교통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베트남에 시내버스 다니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오토바이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노이에는 이제 작년에 전철이 개통을 했는데 호치민은 이제 아직도 지금 짓고 있긴 하고요. 건설 중인데 그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이 전철역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전철역이 가지 않은 데는 또 버스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에는 이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게 대중교통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 대수가 4,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등록된 것만. 그러니까 등록 안 된 것까지만 한 5천만 대 정도 될 거예요. 인구가 한 1억 좀 넘지 않나요? 네, 현재 9,890만 명 정도 되는데 베트남 정부가 올해 중순 정도면 공식적으로 1억을 돌파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인구 절반 정도에 됐으면 진짜 그냥 이게 대중교통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평균 연령이 32.5세거든요. 네, 정말 젊은 것 같아요. 정말 젊어요. 정말 젊고 이 인구가 사실 1억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20개 또 안 되거든요. 네. 베트남이 이제 1억을 돌파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15번째 인구 대국이 돼요. 근데 베트남의 인구 구조는 유엔이 정한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예요. 이 종 모양의 젊은 인구가 계속 나오고 베트남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자꾸 베트남이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도 많이 하지만 영국에서도 미국에서 수많은 경제기관의 리포트를 보면 베트남이 2035년에 최고치를 이룰 거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CBRE에서는 이 베트남이 2050년 정도 되면 대만도 제치고 이 동남아에서 그래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태국도 다 제치고 전 세계에 한 17위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베트남의 내부적인 상황이었을 때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미국이 끊임없이 끌어올려주는 거를 감안하면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베트남은 그럼 아이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낳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한 80년대 후반생들 정도 그 사람들이 애를 몇 명이나 낳나 궁금하고 베트남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2명씩 낳아요. 베트남은 그 걱정도 어쨌든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뭐 그전에는 3명씩 4명씩 낳았고 80년대생 정도 되면은 형제가 8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전쟁이 1975년에 끝났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생들이라 그래서 형제들 8명에서 10명 흥분의 가족들이에요. 그 베이비 부머가 정말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 거네요. 정말 그렇게 베트남이 IT에 있어서도 좀 강점이 있나요? 우리가 전 se계에서 가장 큰 IT 아웃소싱 국가는 인도잖아요. 현재 베트남이 2위입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인도의 IT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버스 50인승, 45인승 버스 타고 막 출퇴근하는 걸 제가 항상 보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언제부터 IT에 관심이 많았냐면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아니다. IT 쪽을 통해서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쪽에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 의외로 베트남이 이 아시아, 우리 한중일 이 동아시아 빼고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 이 태평양 지역 포함해서 게임 개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베트남에서 개발된 게임으로 좀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거 좀 있나요? 플로피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되게 간단한 그 새가 나오는 게임인데 중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 게임이 이 개발자가 정말 자기가 8시간 만에 대충 뚝딱하고 만들어 본 건데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돼가지고 근데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게임 개발자가 이거는 아이들에게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게임을 없애버렸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 그 이외에도 제가 지금 게임 이름은 기억나지 않은데
이 아세안 태평양에서 이 탑 10 게임 중에 5개가 베트남 게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 탑 5 중에 3개가 베트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지금 베트남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추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아직은 좀 격차는 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도 지금 베트남에서 IT 관련된 걸 하고 있고 IT 개발자들이 한국의 선진 쪽이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잘 따라 배우면 베트남도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IT 쪽으로 게임으로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인구가 많아서 게임 시장이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게임 개발까지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베트남이 세계 2위의 아웃소싱 국가가 되면서 이쪽으로 인력들이 지금 막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이 IT 관련된 그러니까 개발학과 출신들을 막 입도선매해요. 근데도 뭐 엄청 부족하거든. 해마다 한 4만 명, 5만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좀 인력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과 이 대학 출신이 아니어도 어떻게 할 건가가 좀 최대 화두예요. 약간 베트남 젊은이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미래지향적인 공부를 좀 먼저 좀 많이 시작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그냥 글로벌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이거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굉장히 그냥 립을 했네요. 그렇죠. 뛰어넘는. 네. 바로바로 점프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선입견도 좀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열도 굉장히 좀 높은가 봐요. 거의 한국 대졸자들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국하고도 너무 비슷한 게 저도 나름 이렇게 해외여행 참 많이 다니는데 야간 자율학습하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일본, 중국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못하게 하죠. 그렇죠. 못하게 하잖아요. 없어서 학원 갔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명문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3 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 밤 10시 되면은 밖에 이제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오토바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2달 동안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에 1시간 반씩 그리고 2달치 영어학원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 달에 3번 가고 1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엄청 인컴하고 안 맞아요. 안 맞네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베트남의 국민소득이나 통계치 숫자만 보면은 베트남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그 비싼 영어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 앞에 엄마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베트남은 발표된 숫자만 보고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실제보다 훨씬 더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사람들의 실제 인컴은 이 공식적인 것보다 2배, 3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사교육비에 쓰는 비용이 자신들의 소득의 30%에서 50%를 사교육비에 써요. 그 지금 베트남에서 엄청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이나 호주의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그 영어 시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유학까지.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토익으로 영어 성적을 대체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대학 입학 시험을 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돈 없는 집안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친구들의 대학 성적을 보면 어지간한 캐나다나 미국 대학을 입학하고도 남을 정도의 영어 성적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호치민이나 하노이의 상위권 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카이캐슬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린 시절에 공 기자님도 어린 시절에 한국은 가진 게 없지만 우수한 인력들이 양질의 인력들이 있고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외신들이 많이 했잖아요. 고스란히 베트남이 그래요. 그러네요, 진짜.